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는 광상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2심 항소심 판결이 방금 나왔는데 법정 구속됐습니다. 통장에 좀 원래 있는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한 것이었는데 1심 재판부도 사실은 유죄를 인정했었는데 지금 불구속 상태였었죠. 이 항소심 결과 법정에서 구속됐다는 소식 일단 전해드리고 말미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최고 수위의 징계죠.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도 얘기했는데 설마 제명까지 그런데 나왔습니다. 전문가들과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하고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여러 얘기를 좀 해봤는데 패널 여러분들 의견이 그래도 제명까지 가겠나, 한 30일 출석 정지 아니겠냐라는 좀 분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웬걸 제명이 나왔습니다. 최병묵 의원님. 어떻게 아니 어제 이제 많은 패널들이 예상했던 건 아마 최종적인 결과를 예상했을 겁니다. 지금은 윤리자문위원회잖아요. 저게 이제 저런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징계 소위로 넘어가요, 윤리위원회. 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네. 뭐 어떻게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4가지입니다.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네.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다음이 제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제명은 윤리자문위원회 수준에서 지금 결정을 한 거고, 아마 패널들이 예상한 거는 최종적인 결과를 예상을 넘어야 될 했을 거고요. 산이 많다.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적은 사실 역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제명까지 된 예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어제 저는 패널들이 예상했다고 보고요. 그 예상은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과는 지금 역대 과정을 보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네. 윤리자문위는 제명 권고 이유로 김남국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때 김남국 의원 추가 소명 듣겠다고 했는데 들으시죠? 예,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은 공개 못하시나요? 예,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자료들 첨부해가지고 자기 의견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해서 처음에 많이 냈던 거고요. 혹시 김남국 의원님의 소명 태도
거가 이번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나중에 사시지 그냥. 글쎄요, 그건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 윤리특위 자문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명이 결정됐다는 건 민주당 추천 위원들마저도 반란 내지는 소신표를 던졌다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서울시 인사위원이나 네. 이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이런 이제 위원회에서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데 끝까지 안 내는 거죠. 네. 바로 이제 김남구 의원이 그래요. 그래 자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낸다. 네. 이거는요 비유컨대 음주 측정을 하려고 불을 하는데 아예 불응하는 거죠. 이건 바로 이게 면허 취소입니다. 네. 저는 자료를 안 내면 소명을 포기한 거예요. 바로 아하. 저는 제명 외에는 답이 없다 봅니다. 네. 왜? 자료를 냈을 때는 더 엄청난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거짓말이죠. 네. 자료 미제출하고 거짓말 두 개가 제일 나쁜 거예요. 아하. 저는 김남구 의원이 윤리자문위에서도 이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하. 본인이 이게 그 회의 중에 뭐 몇 번 정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상임위에서만 위믹스만 그것도 이게 200회 이상 한 거예요. 다른 이게 자코인이나 본회의까지 하면 이게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네. 이거는 중대하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제명은 이제 불가피하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회의 있잖아요. 네. 본회의에서도 이게 그 김영삼 옛날에 신민당 총재 네. 이후에 제명이 두 번째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봐요. 제가 이게 두 가지 논거를 들면 네. 첫째는 이제 이거 민주당이 두 종각 나 있어요. 네. 민주당이 반 이재명 이분들에게 방탄 안 하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대거 제명의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바로 직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하. 만약에 김남구 의원 방탄하다가 네. 총선에 민주당 자멸합니다. 네. 따라서는 아마 이게 총선이니까 국민 눈치를 좀 안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미 민주당 두 종가 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 네. 지금 자료 제출 얘기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가장 많이 실랑이를 벌여온 대목이긴 합니다. 그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계좌이체, 뭐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공개해 이렇게 주죠. 제출해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꽤 방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대부분 다 제출을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금 자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전주미 변호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윤리특위 그 자문위의 입장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죠. 일단 국회 회의에서 코인 거래가 너무 많다. 일단 이건 너무 많다. 두 번째, 불성실하다. 자료 제출이나 뭐 소명이 불성실하다. 어떻습니까? 보기에 소명이 충분했는데 자문위가 좀 과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절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들이 주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국회 상임위에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던 장면들이나 너무나 6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코인 거래 내역이 국민들에겐 굉장히 민주당에 있어서 김남국 의원에 있어서 실망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의해서 코인 사건이 민주당의 도덕성에 굉장히 많은 치명타를 입혔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꾸려진 것인데 결국엔 그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했던 그 소재를 제공했던 김남국 의원이
오히려 그걸 당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들이 아마 위원들의 마음을 굉장히 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뭐 김기현 대표의 뭐 품위유지 위반을 뭐 그 이유로 제소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제소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명명백백히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정의당이든 당에 상관없이 이런 공정과 상식이란 원칙이 분명히 공평하게 적용돼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목소리 톤에서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짝 저는 느꼈는데 제가 좀 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본인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터무니없다고 반발을 해왔단 말이죠. 그 목소리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그거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윤리특위 자문위의 그 제명 권고 결정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거듭 송구하다라고 하면서도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이거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뭐 도의적, 윤리적으로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윤리적인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투명하게 실명 거래를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 나가서 무슨 그 자금 세탁 이런 거 뭐 택도 없는 얘기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권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입으로는 소명하겠다.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하는데도 결국 자문위 입장에서는 제대로 낸 게 없다. 소명 자료가 없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여야가 공히 추천을 했는데 야당 측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조차도 이거 최고 수위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지금 제명 권고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태도를 직접 되돌아보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거래 내역에 합당한 그런 자료들을 내야 하는데 본인 기사 나온 보도 스크랩해가지고 뭐 빨간 글씨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게 그게 소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윤리특위 자문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반응을 좀 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강선우 대변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목소리 한꺼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대해서 제명 권고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세요? 윤리위가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결까지 할 수 있었던데.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없습니다. 논의가 왜 없었나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당에 그 제명을 하라고 권고를 하시거나 의견을 통합하라고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강선우 대변인 한 축과 김은경 혁신위원장
한 축을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조금 미룬 듯한 부분도 있고 아마 결정적으로 당론으로 말하자면 제명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할 때 가부를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율 투표에 맡길 때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선 변재일 위원장은 사실은 이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근거위원회가 만약 제명하라 그러면 전체 윤리 결정을 제명으로 가져갈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조금 민주당으로서도 존중해야 될 그 과정이 아직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 경론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변재일 의원의 스타일로 보면 제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위원장인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말하자면 부결 채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200명을 만들 수 있느냐. 164명인가 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100명이 말하자면 제명의 투표를 할 것인가만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많은 수가 민주당에서도 제명에 동의를 하지만 총론으로 보면 200명을 넘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론으로 보면 200명은 참고로 그 국회의원 제명을 하려면 무기명 투표로 제적 3분의 2 그래서 200명이 넘게 제명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리특위 자문위의 권고가 실제로 제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두고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수미 변호사님 두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에서 그동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결건도 있었고 분명히 뭐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사건은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변재일 그 당직자께서도 이 문제를 질질 끌 수는 없다. 이거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160석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고 너무나 생각들이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코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아예 대놓고 표명을 하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자체의 소신과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 1979년에 그 이 제명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 최고위의 이제 징계 수위이고 김영삼 전 대표의 사안 이후에 지금 이것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거의 40년 넘게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나 특이점들 그리고 당내 상황들 아마 정치적 공학으로서 총선까지 고려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요. 역시나도 제명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 먼저 듣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가지고 제명까지 되냐.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의견을 내야 되고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도 금태섭 전 의원 입장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처리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제대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종의 뭐 꼼수 탈당이라고 그래서 탈당하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윤리심사자민위원회에서 뭐 제명 결정을 했는데
자, 이게 뭐 쉽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미 38건의 그 징계심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도 처리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지금 맨 39번째 거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금태섭 전 의원 말대로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38건 먼저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저는 상당한 정도의, 물론 김남국 의원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뭐 국민적 그 어떤 뭐 비판 이런 것들의 직면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앞에 이미 38건이 있다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라는 게 이게 한국 헌정사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로 한번 넘어가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함흥차사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38건 중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한다? 당장 변재일 위원장 보면 뭐 정기국회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기국회까지 지금 한 달도 이상 넘게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 반. 예. 남았는데 그것도 또 지켜질지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고. 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가 늘 그 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이 합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늘 또 이번에 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다음으로 넘긴다 하다 보면 또 언제 갈지 모르고. 네. 그래서 대단히 변수가 많고,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도 뭐 강용석 의원이니 뭐 몇 명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이게 결론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본회의에 정말 제명안건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네. 정말 200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거는 저도 김영주 의원 말씀하고 비슷하게 저도 아마 200명 못 채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예 그냥 출석 자체를 안 하는 방법도 있고 굳이 부표 던지지 않더라도.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무기명 표결이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뭐 거기에 그 가표를 그렇죠. 던지고 부표를 던지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0명 3분의 2라는 거는요 굉장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네, 생각보다 숫자가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뭐 감싸고 감싸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현상 분석입니다. 네. 200명을 넘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정의당에서 특히 했는데 아예 표결까지 가지 말자. 이 정도 나왔으면은 정치 생명 끝났으니 그만둬라. 알아서 그만둬라. 정의당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무에 임하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방금 최병묵 의원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표결까지 갈 거 없다. 내려놓는 게 답이다.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자진 사퇴죠. 네. 저는 김남국 의원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사퇴도 진작했어야죠. 빨리 지금이라도 사퇴하시고. 네. 근데 문제는 표결 갔을 때 네. 200표가 자꾸 이게 어렵다. 이거는 과거의 분석이에요. 아하. 저는 과거 선례를 가지고 이게 분석하면 안 된다 봐요. 코인 이렇게 거래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 거래 금액이 현재까지 99억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상임이든 본회의든 계속 코인의 주업이 코인 거래고 국회의원은 부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지층인 젊은 층들이 더 분노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는 지금 이게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 분노를 무시할 수 있을까? 네. 이 국민은 거대한 바다고 네. 정치권 민주당 국민이 조그만 돛담배에 불과합니다. 네. 바다는 이게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완전히 분노하면 이게 배를 뒤집어 버려요. 네. 진짜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 투표를 했는데 200표가 안 내가 이게 징계가 유야무야 끝났다. 네. 그럼 이게 그 국민의 분노를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자꾸 이게 과거에 통과된 적이 없으니까 네. 이번엔 안 되지만 과거에 김남국 의원만큼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가 분노한 이런 선례가 있었는가? 저는 이래 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네. 김영재님, 그래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보신 유일한 네. 분이니까 네.
이 사안이 과연 국회 본회의장까지 갈 것이냐가 1차적으로 지금의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그 수많은 대체적인 과거 전례를 보면 윤리특위의 사안이 본회의장까지 가는 사례 자체가 잘 없었고 네. 그런데 제가 짧은 경험으로는 윤리특위가 또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좀 새로운 경험이라서 저는 솔직히 판단 보류. 네.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아예 그 뭡니까 가결된 적도 있죠. 뭐 체포 동의하는 경우 우리가 예측을 빗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박창달 의원건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박창달 의원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온정주의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최병무 의원도 사실 사안도 알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200표를 넘기 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나가라고 할 수가 있나 같은 의원 처지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 다만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돈봉투 사건 있고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오고 있는데 이 사안을 그냥 둘 수 있느냐. 각자가 민주당 의원이 생각해서라도 이번은 오히려 각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안 자체는 결국에는 액수, 아무리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록 규준이 없다 하더라도 액수가 크다는 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 일반 정서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명감이라고 봐요. 다만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칼날처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가 예상한 거는 방금 예상한 거는 통과 가까스로라도 통과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특히 청년층에 대한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하나 이제 김남국 의원이 불성실하고 또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호화폐의 거래는 실시간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래로 내놓으면 그게 언제 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 윤리자문위원회 같은 사람이 아쉬워했던 부분이에요. 아하. 어느 시점이냐. 돈을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시점이냐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팔린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게 하루가 갈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본인이 조금 더 성실하게 하면 더 감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그런 성실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실제로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몇백억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확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본회의장까지는 한번 갔으면 싶은데 김현주 대변인. 이제 국회의원의 제명이 헌법상 그렇게 이제 어렵도록 엄격한 기준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가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제명하라는 의견이 모아져야 제명하도록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은 이게 마치 개헌안 통과되는 것과 비슷한 규정이거든요. 이 이상은 없는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민의를 대변하고 또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상에 존재하는 그 아주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명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에 김남국 의원이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저는 이와 같은 국회의원상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호감적인 측면을 갖는데 김남국 의원이 기여한 바 저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이 권고가 만약에 다 통과돼서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진다면은 본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국회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뭐 온정주의 이런 거 다 버리고 한번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저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제명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낙곰수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가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그 배경을 두고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었죠. 김어준 씨가 오늘 방송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서 정정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향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깜빡했네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대표가 허위 선동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김어준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어제 아침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뉘앙스인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도 일단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 정정.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에 어저께 얘기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저는 뭐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김어준 씨가 이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 3선 의원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다. 이게 인터넷에 쫙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유포가 돼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전부 다 알게 됐고 한기호 의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했어요. 이건 이제 내가 아니고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 3선 의원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름을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된 그 3선 의원, 즉 또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니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는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기호 의원을 지목한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의 효과를 요새는 인터넷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몇 분 만에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초 불씨를 제공했던 김어준 씨가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과 안 하고 마치 이것이 나중에 추가 취재해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또 있는 것처럼 여지를 깔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다 밝혀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그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언론윤리 뭐 유튜브니까 뭐 사실 뭐 유튜브는 언론도 아니지만 여하튼 언론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자, 이게 고발장을 접수하면은 수사를 할 테고 김어준 씨의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될 텐데 그냥 딱 여쭤볼게요. 김어준 씨가 발언한 내용 들어봤는데 처벌 가능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가 있어 자기가 뭐 당선되거나 선거에 유리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공방 오고 가는 주제죠. 이제 그거를 치더라도 가짜 뉴스 자체는 이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잘못된 여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진보 영역에서 좀 힘이 있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그러면은 책임을 끝까지 물으시려면 본인도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이재명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나토 이제 수행원 관련 일반인 수행원 관련해서 그것을 민주당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부속실 소속이었다, 일반인이 아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것도 허위 사실인 거고 공표를 하셨죠. 이번에 원희룡 장관 건은 또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거기에 관계가 된지 몰랐다. 만약에 내가 알았다면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은 끝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셨는데 결국 2022년에 그런 국회 회의록을 민주당이 찾아보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이거를 한준호 의원이 관련 질문하셨고 본인이 그거를 찾아보겠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인지를 이미 작년에 하셨다는 거죠. 이것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지금 해당 행정부에서 그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단죄하고 자신들은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 정말 잘한다, 우리나라 행정부 잘한다라고 보실지 저게 진정한 내로남불 끝판왕이다라고 보실지는 아마 내년 총선에서 심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분이 직접 한기호 의원 이름은 말 안 해도 이미 여러 인터넷 카페, 맘카페라든지 여러 이제 정황상 한기호 의원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다. 이거는 이제 한기호 이름을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이제 명예훼손이 되고 나중에 정정을 한다 끝에 해도 복수 불반,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명예훼손한 거는 해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명예훼손에 이미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김어준 씨는 완전히 가짜뉴스 제조기 상습범입니다. 제가 보기에 옛날에 대선 표 조작설 불복부터 세월호 고의 침몰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생태탕, 지금 여기 가짜뉴스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이래 가짜뉴스 혹세무민하면 국농도 분열되고 국민이 편가닥이 되면서 또 이게 일부 국민은 김어준 씨 말을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일부 국민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큽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법정 최고형 명예훼손 허위사실은 10년입니다. 법정 최고형 정도로 이게 음악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좀 다스려 처벌해야만 이런 가짜뉴스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게 너무 무력에 처벌 안 하니까 이렇게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리고 있는 정말 저는 우리 사회에 해로운 이런 게 가짜뉴스 제조자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준 변호사님. 근데 아마 이게 법적으로 가면은 이 삼선 의원이라고만 얘기하고 한기호라는 이름 석자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게 아마 법적인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동안에 저질러온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저께도 얘기하기 어제 오전까지 취재한 발언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김어준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취재한 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맘카페 글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내지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기호 의원하고 오늘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직접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삼선 의원들 명의로도 고발이 이미 들어갔고 본인도 법적 조치를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명글을 내놓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사회에 가짜 뉴스를 본인이 미디어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얘기나 해서 선동을 하거나 또 여론을 호도하고 이게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분이 과거 줄리 의혹 30년 전에 무슨 옷을 입었다더라까지 기억하는 안모 씨를 직접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 일일이 꼽자면 시간이 한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지금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한기호 의원 측에서 분명한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일단 전 국민이 피해자란 피해자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겠죠. 이른바 한기호 의원 연루설을 유포했던 여성이 오늘 직접 한 의원을 찾아갔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특정인을 매장하기 위해 마녀 사냥 몰이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그 선처를 호소하면은 뭐 받아들여준다 뭐 이런 응답도 많이들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그냥 묵과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뭐 선풀, 악플, 응원, 뭐 비난 많이 받아봤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뭐 악플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 정치인의 운명처럼 그렇게 얘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사안은 너무 일파만파예요. 지금 이 학교와 관련해서 그렇죠.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이 교사의 반이 교사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더라, 어떤 담당을 했다더라, 뭐 교육청에도 불려갔다더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전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만 지금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런 법적 잣대를 저 여성분한테 학부모한테 맘카페에 있는 분한테 들이댈 것인가는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의지 또 당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총선을 앞두고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아주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까지 하겠다는 의지는 아마 오래 갈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이 분이 초동생 자녀를 둔 부모시래요, 엄마시래요. 이런 걸 왜 썼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맘카페 회원이시면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 국민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좀 정쟁화 된다는 거죠. 정치화 된다는 거라서 아마 뭐 맘카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더 뭐 이미 김어준 대표 그런 총수가 그런 얘기를 쓰니까 여기에 삼성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의도를 물론 가질 수는 있겠지만 서초나 강남 지역은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라는 일반 국민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연루됐다. 권력자가 연루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쪽 지원에 많이 지원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게 아닐까라고 아마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사안을 해서 물론 정치인도 결국에 하나의 인간이고 명예가 있고 그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인 인권적 측면, 그다음에 대국민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가 좀 방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과거에 댓글로서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인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은 이번 사건을 환기시켜서 좀 국면이 전환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거의 평생을 대중에게 노출된 채로 살아오셨잖아요. 제가 한기호 의원 얘기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다냐라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망신은
온 세상 앞에 다 까발려졌는데 당신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끝이냐.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을 가해진다 그래도 뭐 사실 그냥 뭐 그 피해가 복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컨대 그 좀 이런 경우를 안 당해보셨을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뭐랄까요, 좀 속이 시원하다는 건 좀 과할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습니까? 글쎄, 근데 뭐 조금 입장 차이는 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일정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본인이 찾아와서 선처를 호소하게 되면 그걸 뭐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번 사안은 좀 문제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이 맘카페가 회원이 한 41만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썼을 때 한 3만여 명이 동시에 이제 그걸 이미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3만 명이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이게 일파만파 그냥 그대로 퍼져버려서 지금 이게 사실 그 작년에 부임한 그 새내기 교사의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온통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개인적인 뭐 이렇게 면을 봐서는 뭐 용서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을 묵과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일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선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뭐 사전 약속도 없이 의원회관에 이제 아마 그냥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이런 미디어가 일반 그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지대한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정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자 폭탄은 비판하면서도 온라인에서의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내가 당한다면 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진행해 봤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새 가장 핫한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입니다. 진술 변화를 두고 최근에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첫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는 다른 방송사에서 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TV조선의 보도는 대북 송금 내용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 방북 추진은 정진상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까지였는데 이번에 KBS 보도는 그 방북 진행 상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알았다라고 대답까지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가 남북교류와 방북을 강조했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부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종혁 원장께서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함께 평양을 방북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남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를 받고 알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승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최 의원님? 그렇죠. 처음에 이제 보고만 받았으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그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아니면 직접 뇌물죄가 되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2번을 보고했다는 거죠. 2019년 7월 조금 전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설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회의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북한 측 또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부탁을 김성태 전 회장한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다 와서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2월입니다. 바로 그 해의 12월. 12월에는 이미 북한에 돈이 간 직후입니다. 돈은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중국으로 현금을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실어 나르고 북한에 돈이 다 간 직후죠.
그때도 이제 돈이 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하기 전에 이미 알았고 네. 그리고 대납한 이후에 또 그 사실을 보고받고 알았다고 얘기까지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3자 뇌물, 단순한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직접 뇌물죄도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KBS 보도가 그건데 글쎄 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워낙 지금 뭐 몇몇 사람들은 아직 이제 이런 사실 자체를 지금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그냥 신문에서 대충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건 직접 뇌물,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면은 삼자 뇌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또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네요. 지금 이제 그 형량은 똑같아요. 형량은 이게 어차피 특가법에 의해서 1억이 넘으면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은 이게 똑같은데 왜 구별이 중요하냐? 제3자 뇌물은 이제 본인이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까다로워요. 뭐냐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시됩니다. 중요한 게 제3자 뇌물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한테 돈을 주는 거고, 근데 일반 그냥 뇌물은 부정한 청탁 요건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직무와 관련해서 돈만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만약에 제3자 뇌물이 된다면 이 사건이 그러면 이게 쌍방울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이걸 이제 검찰이 하나 더 입증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게 그냥 바로 뇌물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제3자 뇌물인지 애매한 경우가요. 대표적인 게 가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돈을 내가 안 받고 우리 아들한테 주라고 했다. 이거는 이게 가족이니까 이거는 직접 뇌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가족일 때는. 또는요, 제가 이제 그 돈 갚을 채무자, 채권자 관계일 때. 예를 들어 이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1억 갚아야 되는데 대신 네가 좀 갚아주라. 이럴 때는 이게 직접 뇌물이죠. 그건 삼자가 아니에요. 왜? 본인이 갚을 돈 받아 갚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이 외견상은 삼자인데 결국은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쌍방울 받아서 북한에 방북 대가로 주나? 아니면 이게 직접 바로 논스톱으로 주나? 그게 구조가 똑같다면 직접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면 실익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부정한 청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쌍방울 그룹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00억 이상을 대납할까요? 절대 이게 기업가는 10원 하나 공짜는 안 씁니다. 따라서 저는 충분히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특혜 이런 걸 다 이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걸로 가나 저는 이게 차이는 없다. 크게는 형량은 똑같다 봅니다. 이 와중에 이 보도 흐름에서 조금 변수랄까요? 새로운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화연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살짝 뒤집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거는 뇌물죄의 사실 핵심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러면 증거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발언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유죄 여부를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편지를 저도 이제 자필 편지를 좀 읽어봤어요. 내용이 그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전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는 기존의 검찰 진술 자체가 이제 뒤집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지사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보고한 게 아니다. 그럼 결국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이런 발언 그리고 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좀 다릅니다. 결국에는 지금 관계자들의 증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에서 얘기하는 제3자 뭐 뇌물죄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라던가 이거로 그 죄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TV조선의 보도로 촉발돼 있는데 마치 이 입장문은 TV조선의 보도를 부인하는 듯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KBS 보도는 그럼 또 뭐였나요? 뭔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신빙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거는 이게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한 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에서 한 말. 세 번째가 사적으로 쓴 편지.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재판장이요. 이미 그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진술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때 변호사가 미시한 변화지만 변화가 이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했죠. 인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검찰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워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그런 게 보고했다고는 취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 이 진술은 검찰의 조서를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조서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요, 변호사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 기자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KBS가 이 정도면 입수한 게 아닐까?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 상식이 안 맞는, 우리 보도 300만 불 하잖아요. 근데 100만 불에서 200만 불 하면서 KBS가 단독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조서 내용을 거의 본 게 아닐까? 이런 제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확한 보도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아마 이게 그 입장은 곤란할 겁니다. 부인이 탄원서도 민주당에다 냈어요.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아마 이게 옥중 편지로 보낸 것지만 그렇지만 이게 검찰 조서나 법원의 공판 조서를 확인해 보면 저는 이게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보고했고 알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중요도가 편지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검사 앞에서의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진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25일에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어쩌면은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25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그 25일을 저는 그냥 궁금하기만 한데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궁금해할 분이 계시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의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쌍방울 관련해서 대표님 빼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8월 영장 청구서를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걸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 8월 영장 청구설에 대한 표정이 저는 제일 흥미롭게 다가오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의 소설이라는 얘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전 변호사님.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거의 뭐 군사 독재 이후로 검찰 독재로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검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행정부 부처 각 곳곳에 중요 요직에 이제 총괄을 맡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 정말 정의를 세우고 권력의 부패를 막고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들, 검사들의 행태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알아서 긴다 이런 행태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화영 그 전 지사의 부인도 지금 뭐 검찰 독재 이후로 이보다 더한 심리적 압박도 없고 이보다 더한 조사가 없다라고 검찰의 지금 조사 이런 과정에 그 인권적 유린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과거에 이제 한명수 총리라던가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이런 발언 또한 그런 압박적인 상황에서 나온 건가, 본인의 진유였는지 아니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설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체포 특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 대신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다른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지 말자, 기명투표로 하자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 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김현주 대변인. 네. 저 신선하긴 합니다만 저게 가능은 할까요? 글쎄요, 뭐 법 개정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인신에 관계되는 내용은 국회법상에 무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글쎄 그 민주당 혁신을 이끄는 분으로서 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 혁신안 몇 호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1호, 2호 내놓으신 것도 아직 처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판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라는 것은 정말 신선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대목이 있어요. 저기 이제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보면요. 자, 지금 현재 다른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일 경우가 전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공천은 현재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짜를 쓸 수가 있을까요? 기명으로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한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이 국회법에 무기명으로 돼 있는 이유이기도 그래서 하겠죠. 인사에 관한 그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는 게, 인사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제명한 거기에 대해서 뭐 찬성했다고 하면 원정주의 하지 말라는 평생 원수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법 취지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거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이 제3자 뇌물죄로 확정이 된다면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만 인정돼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결정할 게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는 모습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다시 부각 이미 됐다고 봐야겠죠?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는 스토리가 별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주 스토리 구성이 예상외로 사실은 탄탄합니다. 국정원에서도 이미 정인이 나왔고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안보수회장, 그다음에 실제로 안보수회장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뭐 김성태 그분은 뭐 100% 다 그 얘기를 뭐 다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안부수, 국정원까지 이 네 사람이 똑같은 한 몫을 내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토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한 번 입 열기가 어려웠지 입을 한 번 열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로서는 아마 이해찬 대표의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진위를 떠나서 새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모든 일을 자신이 덤태기를 쓸 수 있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아마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김승태는 김승태대로 네. 전체 인정, 네. 자기 개인이 한 건 전체 부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다 부인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다 인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 혼자만, 물론 뭐 정진산 씨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안고 갈 수 있냐. 또 네. 자기 나이도 지금 벌써 이제 뭐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고비를 이재명 대표가 쉽게 뭐 과거에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혜중 주말 골프를 쳐서 논란을 낳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이 나흘 만에 사과하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돌개처럼 덤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기죽고 잘못했다 그런 사람입니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네, 홍 시장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오늘은요 과하지옥이라고, 이게 그냥 한자로 이게 과하지옥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도 이게 얽힌 고사를 들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치욕을 겪었다. 이걸 썼다가 또 지웠어요. 지금 뭐 심사가 복잡해 보입니다, 김현주 대변인. 글쎄, 홍준표 시장이 조금 그 정치 이력이나 과거 뭐 시간들로 따져봐서도 굉장히 노련한 분인데 이번 건에 관해서는 본인의 대처 그리고 사과하는 자세, 사과 이후에 지금 저 과하지옥까지 좀 감이 떨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본인이 사과해놓고 사과의 진정성마저 마치 없애는 듯한 저런 행태를 보이시는 것이 과연 그 앞으로 있을 그 징계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네. 제2의 양두구육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요. 사자성을 썼다고 징계받은 게 아니에요. 양두구육은 뭐냐면 완전히 거의 양을 걸어놓고 개를 팔았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상품을 속여서 팔았다는 아주 이거는 해당행위입니다. 그래서 징계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홍준표 대표의 과하지옥은 뭐냐? 한신이 청년 시절에 그때 그 동네 불량배 양아치가 위협할 때 그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다는 거예요. 네. 본인은 이게 대권이라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그 치욕을 참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치욕을 준 불량배 양아치는 누굽니까? 네. 그게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 과지옥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말 이게 국민의힘이 불량배 양아치처럼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 압박해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 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두구육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8시간 만에 삭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사과하면 안 되고 네. 진짜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바로 수해 현장에 봉사하러 갔어야죠. 네. 지금 말씀 중에 양아치란 표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일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예, 제가 다음 순서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 수해였죠. 근데 수해 중에서도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감찰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관 6명을 수사에 의뢰했거든요. 그 이유가요. 경찰이 긴급 통제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같은 이름이 두 군데가 있어서 다른 데를 갔었다라는 게 원래 경찰 얘기였는데 감찰해봤더니 얘들 출동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 네.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오히려 잘못된 데 간 것 자체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즘 같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반인들도 어디 가면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걸 자기 동네에 있는 경찰 차가 엉뚱한 데 간다. 말이 안 됐는데 그나마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가 말하면 공권력 자체에 대한 권위의 실추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경찰서장 또 지위를 갖고 있는 청주시라든지 충북도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마 말하면 원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냐 하고, 단순히 뭐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위에 사람들이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못 가서 어떤 뭐 뺑소니 차를 놓친 게 아니고 수많은 인명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더 가슴 아픈 일이고, 앞으로 국조실 자체는 지금 이제 수사권이 없어서 넘긴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경찰 또 경찰의 일을 경찰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 시작 때 전해드렸던 속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장모님의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래서 뭐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지금 1심 때고요. 그래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계속해서 오늘 2심이 나온 겁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쟁점이 뭐였죠? 지금 이제 그 은행이 저축은행이에요. 잔고가 이제 그 실제 그 몇백억이 안 되는데 몇백억이 되는 것처럼 이게 잔고 증명서를 이제 그 위조해 가지고 아마 이제 같이 뭐 지인 안모 씨라고요. 이분이 이제 캔코에 땅을 이게 살려면 우리가 캔코에 땅을 살려면 이게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 부동산 매입할 때 이게 이제 잔고 증명이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해줬다. 이게 아마 가장 주된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가 있고 사문서 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결론적으로 이게 판결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항상 이 사문서 위조, 행사, 그다음에 사기죄 세 개가 3종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보통 우리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걸 행사하면서 누구한테 사기를 치가 이득을 얻는 이게 구조인데 이거는 그 구조가 사기죄가 빠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캔코에 땅이 낙찰이 됐다 해서 실제 땅을 우리가 낙찰되면 사게 되면 돈은 끌어올 수 있잖아요. 굳이 잔고 증명이 있으나 없으나 돈은 조달할 능력이 자금력이 된다면 이게 캔코한테 피해가 간 건 없잖아요. 즉 캔코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즉 잔고 증명은 허위라 할지라도 딱히 뭐 그거 갖고 사기친 건 없다. 그렇죠. 지금 이게 캔코에 땅 사는 데는 뭐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입찰이나 뭐 경매 공정한 방해 이거면 몰라도 저는 사무소 위조만 가지고 직접 이게 캔코에 피해 준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최은순 씨 측에서는 안보 씨한테 그냥 쏘가서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게 피해자하고 지금 보도를 보면 다 합의가 돼가지고 피해도 이게 다 회복이 됐고요. 민사재판까지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가혹하게 실형이 나올 사안인지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일반 국민이시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으셔야죠.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는 본인이 출마 선언하자마자 바로 3일 후에 터집니다. 그래서 징역 3년을 바로 실형을 언도받으셨거든요. 처가 리스크는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뽑은 것은 저 사람은 그래도 공정과 상식하게 하겠지. 거기에 기준으로 자기의 장모
그거에 개입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재판부에서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1심에서 1년을 했는데 징역 1년인데 지금 법정 구속을 이제 항소심에서 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거거든요. 웬만한 중대한 사안 아니면요 법정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범행을 했고 통장 잔고를 구체적으로 위조를 해서 재판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했던 사안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속보까지 다뤄봤습니다. 잠깐만요.